향기와 컬러의 바다, 마음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음씨 아로마 세라피스트 김민서입니다. 아로마 세라피를 일상에 적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첫 단계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문가이든 일반인이든 누구든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아로마 세라피를 사용하기 위한, 그걸 위해서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기 위한 기초 지식을 함께 습득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아로마 세라피 기본 개념과 함께 헬스 앤 힐링 컨셉이요. 건강이라는 개념, 그리고 세라피 혹은 힐링이라는 개념이 이 아로마 세라피에서는 어떤 것인지 같이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로마 세라피는요, 아로마와 세라피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아로마, 우리 어떤 걸 아로마라고 하죠? 단어 그대로 보면 되게 쉬운 뜻이죠. 향기라는 뜻이잖아요. 이 향기는 어디에서 추출하는 향기일까요? 아로마 세라피에서의 향기는요, 바로 식물에서 추출하는 향기예요. 아로마 세라피랑 비슷한 것 중에, 물론 비슷하긴 하지만 다른 거죠. 향수를 만드는 게 있잖아요. 향수를 만들 때 보면 다양한 향료들이 있는데, 그 향수를 만드는 향료들은 식물에서만 얻는 게 아니라 동물에서 얻기도 하고 광물에서 얻기도 하고, 이렇게 그 향료의 출처가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아로마 세라피는 식물에서 추출한 향기만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예, 식물에서 추출하는 향기를 내는 그 물질만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에센셜 오일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식물에서 나는 향기 물질의 에센스를 추출해서 그것을 에센셜 오일이라고 부르고, 바로 이 에센셜 오일을 이용한 세라피가 아로마 세라피인데요. 그럼 세라피는 무엇일까요? 이거 그냥 단순하게 우리 말로 옮기면 치료, 요법, 이렇게 번역을 하죠. 치료, 무슨 요법 하면은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몸에 불편한 증상들을 완화해 주는 거, 낫게 해 주는 거, 뭐 이런 게 떠오를 수도 있고요. 마음이 힘들 때 그거를 편안하게 전환시켜 주는 거, 뭐 심리치료 이런 걸 떠올리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 아로마 세라피에서 이 세라피는 어느 범위까지 담고 있는 것일까요? 일단은 먼저 이 아로마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정리를 해본 다음에 세라피에 대해서도 함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로마, 향기 물질이에요. 이 향기 물질은 식물에서 추출한다고 했어요. 아로마 세라피에서 말하는 향기 물질은요, 식물에서 추출하는 향기 물질을 우리는 에센셜 오일이라고 하죠. 네. 이 에센셜 오일을 추출하는 식물들이요, 이 세상에 정말 많은 종류의 식물이 존재하죠. 근데 그중에서도 어떤 식물에서는 에센셜 오일을 추출하고 어떤 식물은 지천에 깔려 있어요. 그리고 꽃향기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에센셜 오일로 추출해서 사용하지 않는 식물들도 있거든요. 그 차이가 뭘까요? 이 식물의 성분이 우리 몸과 마음에 어떤 효능이 있는가 없는가, 혹은 그 효능이 있더라도요, 그 효능이 밝혀졌는가 아니면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가, 예, 그걸 기준으로 해서 효능이 있다고 알려진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그래서 에센셜 오일을 추출을 하죠. 그리고 우리 몸과 마음에 어떤 효능이 있는 그 식물들을 우리는 약용식물, 우리에게 친숙한 언어로는 약초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바로 서양의 언어로 표현을 했을 때는 허브가 되는 것이죠. 아로마 세라피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에센셜 오일을 추출하는 기법은요, 이게 중세에 왔을 때 비로소, 그러니까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갔을 때야 비로소 이 방법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지금처럼 이런 세련된 방식은 아니더라도요. 네. 그 초기 단계 에센셜 오일을 추출하는 그런 기법들이 방법들, 도구들이 만들어지는 게 거의 중세에 다 왔을 때예요. 그럼 그전에는 이 약용식물 허브를 안 썼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전에도 이 허브는 되게 활발하게 사용을 했어요. 에센셜 오일을 추출해서 사용하는 방법, 그거를 알기 이전에는요. 이 허브 자체를 약초로서 우리 한약으로 먹는 그런 방법들이 있죠. 말려서 달여서 먹는다거나 으깨서 피부에 바른다거나 아니면은 이거를 이 기름, 오일 성분, 다른 오일 성분에다가 이 유효 성분들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요. 그렇게 우려서 이용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허브를 사용해 왔어요. 그래서 그게 근데 이게 에센셜 오일을 사용한 아로마 세라피가 이제 도입이 되면서 차츰차츰 정립이 되면서 그럼 허브 그 자체를 사용하는 것은 사라졌느냐? 그건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허브 세라피가 아로마 세라피만큼 아니면 혹은 그거보다 더 방대하게 이런 대체 의료의 한 분야로서 여전히 활발하게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데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아로마 세라피는요. 허브 세라피라는 이 방대한 그 치유의 영역에서 새롭게 만들어지게 된 하나의 영역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식물에서 추출하는 오일 성분이 에센셜 오일이라고 했잖아요. 식물은 이 오일 성분들을 도대체 어디에 저장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몇 개의 그 현미경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여기 이렇게 방울방울 있는 것들을 보이시나요? 네. 여기 이게 제일 크게 확대된 그림이죠. 무슨 이렇게 이 안에 오일을 담고 있는 주머니 같은 거거든요. 이게 그래듈라 트리콤즈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쉽게 표현을 한다면은 식물이 가지고 있는 그 오일 성분으로 된 에센스를 담고 있는 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주머니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식물에 있어요. 많은 식물들이 우리가 흔히 접하는 식물들 허브라고 하면 생각나는 것들 있죠. 라벤더, 페퍼민트 뭐 이런 것들이 스피어민트 이런 것들이요. 얘네들의 그 잎의 뒷면에 보면은 이 맨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아주 미세하게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는 이런 오일 성분들을 담고 있는 방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허브 향기를 맡을 때요. 그냥 허브가 있는 곳에 다가가서 코를 대고 향기를 맡으면 물론 향이 나지만 되게 약하게 나잖아요. 그런데 이 꽃잎이나 그 잎을 비벼서 향을 맡으면은 그때는 정말 진한 향이 올라오죠. 그게 그 잎이나 꽃잎을 비볐을 때 그 잎이나 꽃잎에 존재하는 이 오일 주머니들이 터지면서 그 오일 성분에서 나는 향을 우리가 더 진하게 맡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물에서 얻는 그 에센셜 오일이 바로 요 방에 저장이 되어 있는 성분들을 우리가 추출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럼 식물은 이걸 왜 만들까요? 음, 의미가 없는 걸 만드는데 에너지를 소모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식물은 이런 오일 성분을 만들어서 왜 이렇게 굳이 그 오일 성분을 보관하는 그 주머니 혹은 방까지 만들어 가면서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걸까요? 먼저 식물이 가장 1차적으로 만드는 것은요. 바로 광합성을 통해서 포도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식물이 만드는 포도당이 우리한테 익숙한 용어로는 우리 흔히 전분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식물이 자기가 이제 먹고 생존하고 성장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를 스스로 만들어낸 그 포도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식물의 이 포도당 성분, 전분을 만들어내요. 햇볕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여기 포토신세시스, 이게 광합성이라는 뜻이죠. 이 햇볕을 이용해서 포도당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분을 만들어내는 식물이 자기가 먹고 생존하고 클 수 있는 그 영양소를 만들어내는 이 작용을 광합성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바로 그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이 과정을 화학 공식으로 정리를 한 건데요. 이거는 참고하셔도 되고요.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존에 필요한 그리고 성장에 필요한 영양 성분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또 그 과정에서 고맙게도 우리가 숨 쉬면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산소를 공급을 해주죠.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살아갈 텐데 그럼 여기서 끝 아닌가요? 하지만 식물은 여기에서 이제 1차 작업을 끝내고요. 기본적으로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영양분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다음에 2차 작업을 또 합니다. 이 2차 작업은요. 이 식물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화학 방패를 만드는 작업이에요. 우리는요. 모기가 나를 물려고 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모기가 으잉 하면서 다가와요. 그러면은 손으로 그 모기를 탁 쳐서 잡죠. 그리고 저기에 좀 나를 괴롭힐 만한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가만히 서서 그 사람 기다려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네, 그 사람이 나를 보기 전에 얼른 잽싸게 숨어버리거나 도망쳐서 나를 보호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은 무언가가 나를 공격할 때 내가 적극적으로 맞서 싸워가지고 이길 수도 있죠. 그런 식으로 우리는 움직임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음, 네, 적극적으로 움직여 가면서 위험을 피하고 또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식물은 어때요? 한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무엇이 어떤 해충이나 곤충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를 공격해 와서 잎을 갉아먹어도 새들이 와가지고 기껏 힘들게 열매를 맺었는데 그 열매를 막 다 쪼아 먹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가지로 그 새를 확 칠 수 있나요? 그러지 못하죠. 그냥 가만히 당하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바로 화학 성분들이에요. 이 해충들이, 곤충들이, 그리고 새들이 나에게 다가오지 못하게끔 화학 성분들을 뿜뿜뿜 뿜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건드리기만 해봐. 나를 건드리면은 이 화학 성분까지 건드리게 되니까 너네가 아 뜨거 하면서 도망가 버리게 될 거야. 이런 성분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바로 이 화학 방패로서 만들어내는 그 성분들이요. 우리가 에센셜 오일에서 몸과 마음에 어떤 효과를 주는 유효 성분들인 것입니다. 뭐 테르펜이나 테르펜 알코올이나 이런 성분들이요. 음, 우리에게 친숙한 이런 화학 방패 성분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게 떠올라요. 피톤치드. 우리 산림욕 하면은 식물에서 피톤치드, 특히 침엽수에서 피톤치드가 많이 나와가지고 그 피톤치드 성분이 우리 몸에 흡수되면은 몸과 마음에 건강한 작용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 피톤치드도 바로 이 에센셜 오일이 함유하고 있는 화학 성분처럼 식물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화학 방패로서 만들어내는 성분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식물이 자기 자신을 이런 곤충이나 새나 아니면 외부의 이런 자기를 해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환경적 요소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이 화학 성분들이 참 재밌게 인간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데도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식물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려는 이런 작용으로서 화학물질을 만들어내는 덕분에 우리는 에센셜 오일이라는 아주 소중한 이런 성분들을 이 소중한 물질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에센셜 오일을 그러면 어떻게 추출을 하는 것일까요? 에센셜 오일 추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로마 세라피에서, 그러니까 이 세라피 용도로, 치유나 치료의 용도로 사용할 때는 그 에센셜 오일을 대부분 수증기 증류법으로 추출을 하게 됩니다. 수증기 증류법이라는 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페퍼민트를 예로 들어볼까요? 페퍼민트는 그 잎과 줄기를 채취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에센셜 오일을 추출을 하거든요. 그럼 얘네들을 다 수확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신선한 페퍼민트 잎과 줄기를요, 찜통에 넣어요. 찜통에 넣고 그 찜통 아래에다가 우리 뭐라고 하죠? 그거?
찜기에 찔 때 보면 밑에다가 이렇게 물을 넣고 그 위에 찜기를 넣어 가지고 이 물이 팔팔팔팔 끓으면서 그 뜨거운 증기가 그 위에 있는 내용물들을 익히잖아요. 그런 찜기에다가 이 페퍼민트 이카 줄기를 넣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밑에서 물이 끓으면서 그 찜기에 있는 이 페퍼민트 이카 줄기가 익으면서 거기서 막 수증기가 나오겠죠. 그럼 그 수증기를 모아요. 그 수증기를 한 군데 모아 가지고요. 그 수증기를 모아서 그 수증기 자체를 냉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를 낮추는 거죠. 시원한 데로 그 수증기를 보내요. 그러면은 이 수증기 상태에서 온도가 내려가면요. 수증기가 다시 뭐가 돼요? 액체 성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수증기가 액체 성분이 되도록 해서 그 액체 성분에서 기름과 물을 분리를 해가지고 기름 성분, 오일 성분만 따로 추출을 하는 거, 그게 수증기 증류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로마 세라피에 사용하는 대부분의 에센셜 오일들은 이 수증기 증류법으로 추출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냉압착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냉압착법은요, 여기 제가 제시한 것처럼 시트러스 열매 껍질에서 추출하는 에센셜 오일들은 냉압착법으로 추출을 하게 됩니다. 네, 시트러스 계열의 에센셜 오일 하면은 레몬, 그리고 스윗 오렌지 에센셜 오일도 있고, 또 버가못, 만다린, 라임 이런 것들이 있죠. 얘네들은요, 다 그 열매, 시트러스 열매 껍질을 따로 분리를 해가지고요. 그걸 냉압착법이라는 게 뭐냐면 열을 가하지 않고요. 수증기 증류법 같은 경우는 찌는 거잖아. 열을 가하는 거잖아요. 그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냉압착법이라고 영어로 cold expression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열을 가하지 않은 상태로 에센셜 오일을 추출한다고 해서 이 cold 냉이라는 단어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 알맹이에서 분리한 그 껍질들만 모아가지고요. 압착법, 껍질을 이렇게 압력을 줘서 꾹 눌러가지고 그 껍질에 있는 오일 성분들을 짜내는 거예요. 네, 그게 냉압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용매 추출법이라는 게 있어요. 아로마 세라피에서 사용하는 에센셜 오일들은요, 수증기 증류법 아니면 냉압착법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아로마 세라피에서 사용하는 에센셜 오일 중에서 자스민 앱솔루트처럼 뒤에 이 에센셜 오일의 이름에 앱솔루트가 붙은 오일이 있거든요. 이 앱솔루트 오일을 추출하는 방법은 용매 추출법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용매는 다양한 게 있는데요. 이 상업적인 방식으로 에센셜 오일을 추출하는 용매 추출법은요. 석유 유기 용매를 사용하게 됩니다. 기름은 기름을 끌어당기고 물은 물을 끌어당기죠. 네, 기름과 물은 섞이지 않잖아요. 이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식물에 있는 기름 성분을 추출을 하기 위해서 석유 추출물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석유에서 나오는 유기용매도 기름 성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석유 기름을 이용을 해서 식물에 있는 기름을 빨아들이는 거죠. 추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추출법을 쓰면은 일단은 그 석유 유기용매 성분이 에센셜 오일 안에 미세하게 남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아로마 세라피에서 이 용매 추출법으로 추출한 에센셜 오일보다 수증기 증류법으로 추출한 에센셜 오일을 쓰는 것인데요. 용매 추출법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요. 이 식물이 가진 본연의 그 성분들, 화학 성분들, 그리고 본연의 향기를 그대로 재현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요. 수증기 증류법보다 뛰어나요. 네, 그게 용매 추출법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아주 적은 소량의 꽃들에서 에센셜 오일을 유효한 성분들을요, 좀 어느 정도 추출해내는 게 필요한 그런 식물 같은 경우에는 이 용매 추출법으로 추출을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는데 대표적인 게 자스민 앱솔루트 오일입니다. 그 다음에 초임계 이산화탄소 추출법도 있어요. 이거는요, 이 모든 추출법 중에서 가장 최근에 개발이 된 오일 추출법인데요.
이 방법은 1980년대 이후에나 되어서 이제 개발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고가의 장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초인계 이산화탄소 추출법으로 추출한 에센셜 오일의 가격이 이런 다른 추출법으로 추출한 에센셜 오일에 비해서 높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초인계 이산화탄소 추출법으로 에센셜 오일을 추출하게 되면요. 이 수증기주식요법에서 열로 가열을 하잖아요. 아니면은 뭐 용매 추출법 같은 경우는 이거 석유 그 유기용제를 쓰기 때문에 그 불순물들이 완전히 제거되지 못하고 남아 있을 수 있는 그런 위험, 그런 확률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이, 그러니까 그런 손상이나 오염이나 이런 게 없이 그 안전하게 오일 성분들을요, 그 최대치로 딱 그 식물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그 성분들을 그대로 추출해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추출법에 비해서요. 참 좋은 추출법이죠, 이게. 하지만 단점, 말씀드렸던 단점이요. 가격이 세다는 거. 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센셜 오일 추출하는 우리가 이제 흔히 사용하는 에센셜 오일의 추출 방법을 이렇게 네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에센셜 오일이요. 이 식물에서 추출하는 유효한 성분이요. 이 성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세라피를 하는 게 아로마 세라피죠. 그럼 아로마 세라피에서 말하는 건강과 치유란 무엇인지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로마 세라피는요, 기본적으로 홀리스틱 세라피라고 해요. 우리말로는 전인적인 요법, 전인적인 치료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치료를 한다라고 표현을 하면 일반적으로 몸이 어디가 아파서 어디가 불편해서 치료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요새는 이 치료의 관념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좀 확장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치료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어디 몸이 아파서 아니면은 마음이 아파서 이런 것들까지 같이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네, 이 홀리스틱 테라피, 전인적인 치료라고 할 때는요, 우리 몸을 살피는 일, 마음을 살피는 일과 함께요,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을 살피는 일까지 포함이 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그 개인들이 살고 있는 환경이 그 건강에 얼마나 이로운 환경인가, 해로운 환경인가, 건강에 해로운 환경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이로운 환경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한 고려까지 이 홀리스틱 세라피는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더 확장을 한다면은 삶 전체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건강에 이로운 부분을 더 북돋아주고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부분들은 개선하거나 제거하거나 완화해주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그 사람들이 모두 다 갖출 수 있게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마다 자신의 삶을 건강하게 가꿀 수 있는 그 역량을 갖출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 예, 그 모든 것들이 이 홀리스틱 세라피의 전인적인 치료, 전인적인 요법에 포함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로마 세라피는요, 단순히 몸이 어디 불편할 때 사용을 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고요. 또 우리가 감정적으로 좀 힘들거나 뭔가 전환이 필요할 때 그것에만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몸과 마음, 환경, 그리고 삶 전체에서 건강을 추구하는데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세라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당신은 건강한가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제일 먼저 무엇을 살피게 되나요? 내 몸에 어디 불편한 데가 있나? 내가 지금 약을 먹고 있는 게 있나? 내 병원 가서 진단받은 게 있나? 이런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내 마음은 지금 편안한가? 나한테 어떤 걱정이나 불안이 있는가 없는가? 나한테 어떤 트라우마로 인한 고통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나는 내 삶에서 어, 나의 잠재력을 충분히 잘 발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뭐 이런 게 떠오르시나요?
네. "당신은 건강한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요. 여러분이 지금 떠오르는 것들이요. 여러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점검하게 되는 그 부분들이요. 바로 당신이 '건강이란 이러이러한 거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건강에 대한 정의 중에서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정의가 있어요. 바로 여기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한 정의거든요.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나 장애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웰빙 상태래요. 음. 그러니까 단순히 몸만 튼튼하다고 해서 건강한 건 아니라는 거네요. 몸도 튼튼해야 되고,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우리가 어디 문제가 있는 곳 없이요.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음. 내가 일단은 뭐 정신적으로 어떤 진단을 받은 게 없다. 라면은 정신적으로 건강한 것일까요? 나는 평소에 아무 걱정 없이 항상 편안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어. 이러면 정신적으로 건강한 것일까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건강한 상태라는 건 어떤 걸까요? 다른 사람들하고 원만하게 다툼 없이 잘 지내면 그 사회적으로 건강한 걸까요?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성취를 해내고 어 내 역할을 잘 수행해내고 그럼 사회적으로 건강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 WHO의 정의 안에는요. 엄청나게 넓은 범위의 다양한 개념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WHO의 정의가 좋은 거를 다 갖다가 모아 놔 가지고 결국은 건강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 정의만으로 도대체 알 수가 없다라고 어 비 좀 비판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 같은 경우는요. 이게 건강이라면 이 세상에 정말 '나는 건강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기는 하겠어? 이거는 너무나 이상적인 상태 아니야? 이렇게 비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이 정의를 딱 보면은 이 정의에 비추어 볼 때 여러분은 건강한 것 같은가요? 그러면 또 다른 정의를 가지고 한번 '나는 건강한가?' 그걸 생각해 볼까요? 주보스라는 학자는 건강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불완전한 사람이 불완전한 세계를 살아가면서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게 하고 무언가 성취하게 하는 생활 양식이래요. WHO의 정의보다는 좀 더 뭔가 인간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 건강에 대한 정의는요. 뭔가 또 더 현실적인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 봐서는 '아 이거 너무 좀 비관적인 거 아니야?'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 그런 건강 정의인데요. 여러분은 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 건강 정의에 대해서요. 네. 이 건강 정의에서 저는 이 부분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불완전한 사람이 불완전한 세계를 살아가고 있다는 이 전제요. 네. 우리는 내가 좀 온전하고 완벽하고 싶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완전 무결하고 싶은 그 마음이요. 어 그 바람이 오히려 우리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거든요. 나는 이러이러하게 좀 완벽해지고 싶은데 나는 이렇게 결점 없이 건강해지고 싶은데 이게 자꾸 걸려? 이런 부분이 생기면은 음 내가 보기에 그런 완전해 보이지 않는 결함이 좀 있어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힐 거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나의 그런 부분들을 내가 수용하는 게 어려워지겠죠. 그러면은 뭐 신체적 건강은 몰라도 정신적 건강에는 분명히 뭔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차라리 기본 전제부터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야. 그리고 이 세상 내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완전할 수는 없잖아. 불완전한 세상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한번 살펴보자고.' 이렇게 들어가면은요. 나한테 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어도 나한테 좀 결함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어도요. '뭐 그럴 수 있지.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니까.'
그렇게 좀 편한 마음으로 시작할 수가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좀 감싸 안으면서 수용해 주면서 시작할 수가 있죠. 네. 그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우리가 어 정말 완전 무결한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게 일상을 영위해 가면서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다면 '나도 건강한 거고 당신도 건강한 거죠.' 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WHO의 정의하고 이 듀보스가 말한 건강의 정의에는요, 아주 중요한 그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불완전하다는 건요, 무언가 어 완성되지 못한 부분, 채워지지 못한 부분들을 조금씩 조금씩 채워 나가고 조금씩 조금씩 완성해 나가기 위한 끊임없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듀보스의 정의는요, 건강이라는 거는 딱 고정된 어떤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태 중에서 역동적인 균형점을 우리가 찾아 나가는 상태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아로마 세라피에서 말하는 건강과 치유하고도 맞닿아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하다는 것은 역동적인 균형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의 몸과 마음도, 그리고 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적인 요소들도요. 그리고 저의 몸과 마음도, 그리고 저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적인 요소들도요. 어느 것 하나 딱 정지해 있는 건 없거든요. 고정돼 있는 건 없어요. 지금도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변화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마 실시간으로 우리 몸에 이런 데이터들을 수치화한다면 그 수치들이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움직일걸요. 그러면서 이 정상 범위 안으로 자발적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작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비정상적인 부분으로, 균형이 깨진 부분으로 너무 멀리 가지 않도록 우리를 자꾸 데리고 오는 그런 작용이 몸에도 마음에도 이 환경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걸 역동적인 균형 상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고전적으로는 이 역동적인 균형 상태를 항상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호메오스타시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여러분들 가장 쉬운 예가 건강검진 받으시면요. 이제 그 여러분들의 그 건강 수치가 쫙 나오죠. 숫자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숫자 옆에 보면은 정상 범위라고 해서 몇부터 몇 가지가 정상 범위인데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지, 이 범위보다 수치가 낮은지 높은지 그거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범위요. 정상 범위 안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정상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이 상태가 항상성이 유지되는 상태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그 최근에는 한 가지 상태를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알로스타시스라는 거거든요. 스타시스는 똑같은데 앞에는 호메오, 뒤에는 알로, 앞에 글자만 바뀌었어요. 그래서 알로스타시스도요, 어떤 균형 상태로 내가 벗어나려고 하면 데리고 오고 벗어나려고 하면 데리고 와서 그 균형 범위 안에 머무르게 하는 건데요. 이 항상성과 알로스타시스, 호메오스타시스와 알로스타시스의 차이가 뭐냐면요. 항상성은 본래 타고난 어, 건강하다고 여겨지는 범위 안에서 계속 머무르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알로스타시스는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어떤 만성 질환에 걸릴 수도 있죠.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은, 선천적으로 어떤 몸에 제약을 가지고 태어나기도 해요. 네,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체적으로 우리가 표준이라고 여기는 그 사람들 있죠. 표준이라고 여겨지는 그 건강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그 정상 범위의 수치에서 일단 벗어난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질병에 의해서든 어떤 신체적인
제약에 의해서든요. 그럴 때 그럼 이 사람들은 평생 이 건강하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이제 차츰차츰 제기가 된 거예요. 그런 질문들, 문제 제기들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성질환을 진단을 받아서 평생 약을 먹고 살게 됐더라도, 아니면 어떤 신체적인 제약 때문에 평생 어떤 보조적인 장치를 가지고 살더라도, 그 상태에서도 내가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다면 그거는 건강한 것이지? 라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생각하기에 표준적인 그 건강 범위는 아니지만, 어떤 질환, 만성 질환이나 불구로 인해서 그 기본 출발점이 다른 상태일 때도, 그 다른 상태의 출발점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이 정도, 이 범위 안에 들어있으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문제없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충만하게 영위할 수 있는 범위야 라고 여겨지는 그 부분들 안에서 우리가 그런 균형 상태를 유지해 나갈 때, 그때는 또 알로스타시스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로스타시스라는 정의에 따르면요, 내가 고혈압 진단을 받고 고혈압 약을 평생 먹으면서 살고 있어요. 그럼 난 고혈압 환자니까 나는 건강이랑은 좀 거리가 멀지, 건강하다고 할 수 없지,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혈압 약을 복용을 하면서 살고 있더라도요, 고혈압 약을 복용하면서 건강하다고 여겨지는 그 혈압의 범위를 유지를 하고, 그리고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내가 내 삶을 충만하게 해주는, 내 삶의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는, 내 삶의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일상생활들을 문제없이 잘 수행해 나가고 있는 상태라면은,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홀로 고립되지 않고 사람들과 건강하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상태라면은 건강한 사람인 거예요. 제가 고혈압을 예로 들었지만, 네, 우리 현대인들이 많이 앓고 있는 그런 만성병을 앓고 계신, 진단받은 분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만성질환이 아니라 그 어떤 질환이더라도요, 그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준점이 어디든지 간에, 출발점이 어디든지 간에,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어 그 건강하게 영위해 나가는데 필요한 그 균형 상태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 균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또 아로마 세라피에서 추구하는 그 세라피이기도 한 것이고요. 네, 그러면요, 이번에는 좀 관점을 다른 관점으로 볼까요? 지금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럼 아프다는 거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실 아로마 세라피와 일반적으로 우리가 치료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의학적인 치료라고 하는 것과 결정적인 차이를 보이는 게 바로 이 아프다는 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 부분이거든요. 아픔의 기준으로 봤을 때요, 아프다는 거, 나 병이 났어 할 때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게 illness라는 게 있고 disease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구분을 해서 표현한다면, 아프다고 여겨지는 모든 상태는 illness예요. 그리고 disease는요, 내가 아픈데 병원에 갔더니 정말로 병에 걸렸대요. 어떤 병을 진단을 받으면 디지즈가 되는 거예요. 이 일리스와 디지즈의 차이 아시겠나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나는 진짜 너무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이 머리 두통 때문에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머리가 너무 아파요. 일리스 상태인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갔더니요, 이상한데요. 아무 이상도 없어요. 한번 검사해 볼까요? CT, MRI 다 찍어봤어요. 다 정상이래요. 혈액 검사인데 정상이래요. 그래서 병원 의사가, 이상이 없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상하네요. 이렇게 멀쩡한데 왜 머리가 아플까요? 그러면서 타이레놀 처방해주고 돌려보내요. 그러면은 의사한테 그런 말을 듣고 그런 처방 받아갖고 오면은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죠? 어떤 생각이 일어나죠? 아, 나를 꾀병 환자 취급하네. 나 진짜 아픈데? 이러면서 좀 속상하고 억울하고 그런 마음이 생길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머리가 너무 아파서 갔는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진짜로 이 뇌혈관에 문제가 있네요. 이거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뭐 이런 진단을 받았어요. 그럼 그건 디지즈가 되는 거예요. 질병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 그런 의학적인 그런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이 검사 저 검사 다 해봤는데 머리가 나는 깨질 듯이 아픈데 검사 결과는 멀쩡하대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환자가 아닌 가짜 환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일리스 아픈 상태이긴 하지만 디지즈 질병이 있는 상태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병원에 가요. 그러면 아프긴 한데 질병으로 진단받지는 못해요. 그러면은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안 아프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밖에는 없잖아요. 아니면 정말 아프다고 하면 정 아프면은 뭐 진통제를 드셔 보실래요? 뭐 이렇게 좀 그 증상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가벼운 약을 처방해 주는 정도밖에 우리가 어떤 케어를 받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아로마 세라피가 케어를 하는 부분, 아로마 세라피의 그 세라피에 들어가는 부분은요, 디지즈로 딱 진단받은 부분뿐만 아니라 질병이라고 진단을 받지 못하는 아픈 상태 있죠. 이 상태까지도 이 아로마 세라피에서 다루는 부분들입니다. 네. 이게 아로마 세라피와 이런 일반 의학적인 치료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로마 세라피의 기본 전제 정리를 해보면요. 아로마 세라피는요, 일단 개별성을 인정하는 요법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고유한 균형점을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상태는 문제 없는 상태예요. 정상인 상태인데 왜 자꾸 아프다고 해요? 왜 자꾸 불편하다고 해요? 이게 아니라 당신의 입장에서는 당신의 상태, 당신의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평상시의 건강 상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의 이런 상태나 상황은 분명 힘들 수 있는 상태이겠어요. 그러면 그 힘든 상태, 그 문제가 있는 상태를 개선을 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로마 세라피인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해서 아로마 세라피의 그 아로마와 세라피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